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이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추울 때는 자동차가 덜컥 고장나기 쉽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고장차 소식이 많았는데요. 미리 겨울철에는 차량 점검해 두셔야겠습니다. 약 1시간 전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여의 상류와 한강대교 사이 4차로에 있었던 고장차는 조금 전에 치워졌지만 여의 하류 부근 속도가 떨어지고요. 같이 가는 노들로는 성산대교와 한강대교 사이로는 흐름이 괜찮은데 현충로로 진입해서는 중대입구와 현충원 앞쪽으로 양방향 차가 많아서 밀립니다. 분당서로 서울 가는 길 수서 입구에서 백현교 쪽으로, 수서에서 잠실 탄천 1교 쪽으로 서행하고요. 용인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잠실 탄천교 쪽으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강현우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국 증시 혼주수로 마감했는데 양적 완화 축소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면서요? 간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7.98포인트 0.11% 낮은 16,444.76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은 0.03% 오른 1,838.13을, 나스닥은 0.23% 내린 4,156.19를 각각 나타냈습니다. 분위기는 전날과 비슷했습니다.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즉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5,000건 줄어든 33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 33만 5천 건보다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시장은 오늘 나오는 미국의 지난해 12월 고용 동향도 호조를 보이면 연준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취업자 증가폭이 전월보다 소폭 감소하고 실업률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오늘 알루미늄 업체 알코아부터 시작되는 미국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것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인데 연 2.5%인 지금 현행 기준금리 8개월째 동결했죠? 한국은행은 어제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8개월 연속 동결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기준금리가 계속 동결되다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 올 하반기에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유지했습니다. 내년에는 4%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엔화 약세 등 부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 긍정적인 요인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나온 뉴스인데 이 정부가 상속재산 가운데 절반을 배우자 몫인 선취분으로 주는 민법 상속 규정을 개정하겠다. 이 개정안을 마련 중인데 이 절반이 배우자 몫을 유언으로도 줄일 수 없도록 한다면서요?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피상속인의 유증, 즉 유언으로 물려주는 재산은 선취분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 상속편 1008조의 4조항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녀 등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하더라도 배우자 몫이 될 선취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령화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편행 상속재산 배분 방식에 따를 경우 생존 배우자의 생계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주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서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며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입법 예고될 전망입니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자녀보다 50%를 가산한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으로 상속분을 정하면 법정 상속분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에 주는 그 상속 지분을 강행 규정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 세계
이 전례 없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네. 예, 발전적인 조항이라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이 중국에 이어서 제2의 세계 공장으로 부상하는 동남아시아에 임금 인상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요. 예, 어떻습니까?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저임금을 쫓아 동남아로 진출한 국내 기업은 8,200여 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하노이, 호치민 등 베트남 주요 도시의 월 최저임금은 올해 270만 동, 한화 약 13만 6천 원으로 지난해 235만 동보다 14.9% 올랐습니다. 이 지역 최저임금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근처 공업도시인 카라완의 최저임금도 이달부터 한꺼번에 22%나 상승했습니다. 최근 2년간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이 1.6배 치솟은 영향이 주변 도시로 번져나가는 양상입니다. 이 국가들의 임금 인상률이 가파른 것은 높은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파업뿐 아니라 시위에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달 초 공제업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통합야당과 압세해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규제 심화를 이유로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 거점을 옮겼지만 최근 임금 급등에 따라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 정시 개장이 1시간 늘어난다는 소식, 이 좀 짧게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한국거래소는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인 정규 주식시장 거래 시간을 최대 1시간 늘리고 상장 요건과 공시 의무를 완화해 우량 비상장 기업의 상장을 유도하는 방안을 취재합니다. 거래 급감, 개인 투자자 이탈과 증권사 구조조정 등 꽁꽁 얼어붙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지난해까지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강현우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사진. 예, 출발사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예, 그 전에 건보료 인상 비판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보기로 하죠. 이달부터 직장인들이 건강보험료가 1.7% 오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1일부터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작년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하기로 9일 밝혔죠. 평균 1,600원 정도의 금액입니다만 오르는 것 자체가 이미 불편한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건보 재정의 누적 흑자는 10조를 넘어 늘고 있다는 분석인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단순한 공공요금이 인상 같은 것이 아니라 복잡한 계산과 이해가 얽혀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계기로 건보료를 둘러싼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건강세상 네트워크의 박용덕 정책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가스비 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과 맞물려서 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니까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게 반갑지 않은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이면에 체감 보장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체감 보장성, 예, 이 문제가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체감 보장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 보장, 예. 정부가 통계로 발표하는 보장률보다 그 의료 이용자들이 느끼는 실제 느낌으로 느끼는 보장성 수준을 말하는 건데요. 그 병원을 이용하면 이제 치료비에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비보험 영역인 비급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치료비 명세서에 보면 100원의 그 급여 적용 의료비 중에는 약 한 38원 정도만 본인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건강보험 그 보장성 수준이 약 한 62%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100원 중에는 그러니까 급여 적용 범위에서는 38원 정도만 이제 본인 부담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100%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입원 환자의 경우는 비급여 치료비가 대단히 높아서 환자의 본인 부담 전체 이제 그 비급여 치료비와 급여 적용 중에서 38% 정도만 이제 부담하게 되는 그걸 합산하게 되면 입원 환자의 비급여 치료비, 그러니까 입원 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대단히 높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체감 보장성은 62%가 정부가 보장하는 보장률 수준인데 체감 보장성은 50% 미만으로 훨씬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되면 이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도 들고 사보험의 의존도도 높아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급여 보장이라는 것이 바로 초음파라든지 CT, MRI 같은 예, 그렇습니다.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 특징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데 이 민간보험 가입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한 80% 정도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지금 통계상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엄청나군요. 예. 그러면 체감 보장성을 높이려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또 많이 인상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건강보험을 인상해야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예. 문제는 이제 건강보험의 인상을, 이제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드느냐의 문제인데요. 우선 이제, 현재도 지금 누적자분이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약 한 10조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누적자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공약하듯이 3대 비급여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환자들이 많이 느끼는 치료비 부담이 큰 이제 선택진료비라든가 상급병 진료 차액이라든가 이런 핵심 비급여 영역을 예. 급여권으로 어쨌든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전 국민 건강보험, 건강검진 같은 걸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강검진의 질을 높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건강보험이, 공보험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체감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건강보험 재원 중에 국고 지원이 한 15% 정도가 있는데요. 예. 이 국고 지원을 우선 확대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국고 지원을 확대하면서 보험료를 인상하자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한 20% 정도의 국고 지원 비율도 지금 정부가 채우지 못하면서 보험료를 먼저 인상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좀 보험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낄만 하죠. 그래서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부가체계가 좀 불합리하다고 지적이 많기 때문에 소득 중심의 단일 부가체계로 부가체계를 개편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좀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예.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좀 적게 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제적인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차피 국고 지원 늘리자는 얘기는 이 국고도 결국 세금이니까 국민이 내는 돈이거든요. 예, 그건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 이게 국민이 내는 세금 중에서 우선성을, 그러니까 이제 자원을 어떻게 우선적으로 쓸 것인가에 있어서 이런 이제 국민들의 체감성이 높은 이런 영역에 우선 써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가면 결국 이제 무상의료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어떻든 지금 또 한편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수가 정상화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의료 수준이 평준화된다 이런 지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수가 정상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수가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예. 의료 서비스를 좀 전에 사회자께서 이제 무상의료에 대한 우려 얘기하셨는데 의료 서비스를 지금처럼 이제 시장에 맡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윤 창출이나 그러니까 성장 동력 내지는 산업 분야의 하나로 볼지, 아니면 우리가 관공서나 예. 도로 항만 이런 시설 등과 같이 필수적인 공공재 영역으로 볼지에 대해서 정부가 어쨌든 가치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의료 민영화 같은 걸 추진하면서 공공병원 이런 것들을 축소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 방향으로 분명히 좀 틀겠다라고 하는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또 한편에서는 보험료를 어쨌든 이렇게 아끼고 또 수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히 보수적인 대응을 하는 등 서로 사실은 정책 일관성이 대단히 부족한 행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의료인 단체나 의사들조차도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지금 의료 민영화라는 용어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모든 병의원들이 거의 다 사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영화라기보다는 영리화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거는 그렇게 표현을 수정하도록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수가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예. 우선 이제 초음파라든가 MRI, PET-CT 같은 이제 이런 필수적인 진료 항목만이 아니라 사실은 환자들의 체감 부담성이 높은 선택 진료비나 상급병 진료 등 이제 비급여 행위나 처치에 대한 보험급여의 확대 없이 예. 급여 행위에 대한 수가만 인상하게 되면 이제 의료인들에게 수익 용이하지만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더 가중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필수 진료 항목이라든가 3대 비급여의 급여화를 하면서 수가 인상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좀 밝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비급여 행위에 대해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예. 가격이나 질에 대한 통제 기준이 지금은 전혀 없거든요. 비급여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비급여 행위로 진입하는 것을 일정하게 통제하고 할 수 있어야지만 이 수가 인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비급여 수가는 인상되는데 비급여는 계속 늘게 되면 수가 인상으로 본인 부담은 더 높아지고 한편으로는 또 비급여 부담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 수가 인상이라고 하는 게 의료인들에게 수익 보전책은 낼 수 있지만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전혀 줄이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돼서요. 어쨌든 수가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수가 인상이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예, 비급여 부분 진입하는 것도 환자에게 꼭 필요하면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걸 막으면 이제 또 의료 수준이 하향화가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뭐 그 문제는 그렇고요. 아까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의료보험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현행 제도상 지금 소득 상위 10%는 실제 의료보험료를 많이 냅니다. 건강보험료를요. 그러면서도 500만 원 이상만 연말에 환급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하위 10%는 120만 원 이상을 환급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는데 쉽게 말해서 상위 10%는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면서 치료비가 500만 원 이상 되는 중병에 걸리지 않는 한 건강보험 혜택은 아주 적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또 다른 재앙불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가 하면 우리 4대 보험은 외국과 다르게 이미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를 일단 이게 사회 부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여전히 어쨌든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현재의 구조도 미비하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 상위 부과 기준이 부과 기준의 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최대 부과 기준이 280만 원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상한이 280만 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게 사회 부조와 사회 연대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소득이 최소소득에 미달하는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러니까 지금도 건강보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최저소득층은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은 비율이고요. 사실은 차상위계층이라고 기초생활 수급 대상이 아니면서도 굉장히 소득 수준이 열악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실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고 많은 건강보험료를 연체하거나 납부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대단히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정책위원이었습니다.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예, 아까 3부 마치는 걸 착각을 했었습니다. 3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안길 5번이잖아. 벌써 알고 있었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와, 알려주기도 찾아가기도 정말 편하겠네. 네. 각종 민원 신청할 때도 우편물을 보내거나 길 찾을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나 주소 찾아 앱에서 우리 집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안전행정부와 함께합니다.
새는 바람 따라 줄줄 새는 난방비 틈새 바람 막으면 새는 돈도 막을 수 있지 겨울철 전기절약 울랄라 겨울에 내복 입은 당신이 멋져 전열기 사용 줄이는 당신만 멋져 겨울철 전기절약 울랄라 높아지는 전력 사용 그 시간대에 맞게 절약하는 당신 겨울철 전기절약 울랄라 에너지 절약은 올겨울 가장 가치 있는 행동.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2개만 듣죠.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더니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시오니 심청이가 안심폰을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폰은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만나세요.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예, 매주 금요일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에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 꼭 한번 만나고 싶었던 인물을 초대해서 궁금한 점을 듣는 시간이죠. 오늘 모실 분 28살의 나이에 어릴 적 꿈을 이루기 위해서 프로레슬러로 데뷔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부상으로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재활을 거쳐서 일본 프로레슬링 단체인 DDT 챔피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격투기술과 라디오 DJ, 집필 활동 등 자신의 영역을 넓혀서 이른바 육체파 지식 노동자 이런 수식어까지 얻게 됐습니다. 자신의 꿈을 찾아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남자 바로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입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훈입니다. 네. 예, 정말 씩씩한 목소리입니다. 이런 시간부터 이렇게 나와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출발사 아침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출발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육체파 창조용 지식근로자, 줄여서 육창근 김남훈이라고 합니다. 뿌잉뿌잉. 예, 육체파 창조? 창조용 지식근로자. 예, 창조용 지식. 예, 요즘 창조 경제가 대세라서요. 예, 유행을 한번 타봤습니다. 유행을 타는 게 아니라 너무 증권에 아부하는 건 아닙니까? 창조용 지식근로자. 네.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작가가 이 자료조사 한 게 잘못됐네요. 육체파 지식노동자가 아니라 육체파 창조용 지식근로자. 이제 예. 얼마 전부터 전부 바꿔봤습니다. 왜냐면은 육창노로가 되면 좀 어감이 좀 그래서 육창근. 좀 친숙하게 창근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예. 육창근. 네. 이 프로레슬러 하면 대단히 강한 인상, 좀 험악한 인상 이렇게 다들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앞에서 보니까 굉장히 순한 인상입니다. 순한 인상입니다. 실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많이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링에서 시합할 때는 제가 또 이제 악역 레슬러거든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그 나쁜 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끝나서도 그 관객분들이 정말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이제 손깡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예. 예. 그런데 이 프로레슬러가 이 진지한 시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미리 승패를 정해놓고 악역과 착한 역이 있다면서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 악한 역은 험하게 보이려고 링에 올라갈 때 의상도 그렇게 입고 분장도 그렇게 한다면서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단체 협회장님이라든가 선배님들께서 너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겠다. 그냥 맨 얼굴로 올라가면 되겠다. 아닌데요. 지금 얼굴 보니까 아주 착한 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또 스튜디오 아니고 또 방송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했는데 그 경기장에서는 좀 또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미국 만화 영화 슈렉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슈렉을 연상했습니다. 피어난 공주는 어디 있죠, 그러면? 아니, 슈렉과 인상이 너무 닮았어요. 고맙습니다. 어디 슈렉, 영웅이니까요. 예. 슈렉이 늘 이기고 착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네. 앞으로 별명을 슈렉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슈렉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데뷔했을 때 별명이 아니라 닉네임은요. 예. 처음에 나왔던 건 경부선이었습니다. 경부선 협회에서 저보고 경부선을 하라고 했는데 왜냐면 경부선이 크고 길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한테 잘 어울린다.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필사 반대였죠. 만약에 그때 그 닉네임이 그대로 통과가 됐다면 아마 오늘 안녕하세요 경부선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을 겁니다. 바로 앞에 또 서울역도 있는데 말이죠. 예. 예,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그 인물 포커서, 예. 그 28살의 나이에 프로레슬러로 데뷔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신 김남은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김남은 씨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있으면 샤프 0945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샤프 0945 그리고 구글 앱 예스로 말씀을 보내주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죠. 28살의 나이에 프로레슬러로 데뷔했는데 데뷔 전까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 그전에는 인터넷 컨텐츠 관련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예. 회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 제가 다니던 회사 옆에 그 이왕표 회장님의 프로레슬링 체육관이 있어가지고. 그 이왕표 선생 그 체육관이 있어서 프로레슬러가 되어버렸군요. 예. 근데 예전부터 프로레슬링을 하고 싶었었는데 마침 체육관 옆에 회사 옆에 체육관이 있으니까 한 2번 정도 이제 탈락을 했고요. 세 번째 이제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선수 생활도 하게 된 겁니다. 예, 이만한 재능 같으면 인터넷 컨텐츠로 계속 나갔으면 지금쯤 젊은 빌 게이츠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젊은 빌 게이츠요? 예. 또 이게 세계적인 인지한 사람을 레슬링 결합 뺏긴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또 저는 원래부터 프로레슬링을 좋아해가지고요. 일찍부터 꿈이었다면서요? 예. 그 왜 소년들이 젊은, 소년? 그니까 그 어린 수컷이죠. 남자 소년들이 로봇이라든가 슈퍼맨, 스파이더맨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하냐면은 어린 남자이지만 남자로서의 자각이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큰 존재, 강한 존재를 동경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도 슈퍼맨이라든가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그 AFKN에서 나오는 그 헐크 호간, 얼티밋 워리어 이런 프로레슬링 선수를 동경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꿈을 갖고 이제 헐크를 동경했어요. 예, 헐크를 동경한 거죠. 예. 헐크이라면 정말 험악한 인상.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 기획을 하는데. 그런데 어릴 때는 또 독서와 작문이 취미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짓기 대회도 학교 대표로 나갔다는데. 예, 주로 어떤 책은 많이 읽었습니까? 그때도 뭐 책은 가리지 않고 많이 읽었고요. 특히나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책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 남성적인 어떤 영웅들의 판타지가 있는 뭐 헤라클레스, 뭐 제우스 이런 신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프루타크 영웅전. 예, 그런 영웅전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좀 뭐랄까 활자를 굉장히 읽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리지 않고. 요즘도 뭐 고전 같은 것도 다시 읽고 그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책도 몇 권 출간했다는데. 책이 요번에 낸 책까지면은 이제 공저까지 합하면 10권째가 됩니다. 엄청나군요. 예. 공저까지 합하면 10권. 저보다 많이 쓴 건데. 저야 뭐 잔문이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예. 근데 가장 최근에 낸 책 제목이 싸우는 사람들. 네. 예.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책은요, 제가 직접 30분의 명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 아니면은 각자의 분야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 주로 운동계에 있는 분들. 실제로 아니면? 싸우는 분들도 계시고요. 링에서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조폭도 있네요. 아니요, 조폭 없습니다. 그러니까 링에서. 링에서 싸우는 분들. 분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법과 제도 아니면은 뭐 공공의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 위해서 싸우는 분들을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런 의미였군요. 그러니까 중의적인 의미죠.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이제 싸워 나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책을 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안에 든 그 30분들은 직접 섭외하고 인터뷰한 거예요? 예, 제가 다 직접 섭외하고 직접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짜 책은 아니군요. 이 대부분 그 인터뷰 책들은 워낙 대표 작가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업계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다니. 아니 실제 뭐 정치인들이 책은 90%가 대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요사이 그 인터넷에 있어요. 대필해 드립니다 이러고 하니까. 근데 책 속의 인물들 중에 어떤 분의 기술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한 분씩 인터뷰할 때마다 그분들에 해당하는 기술을 하나씩 붙여서 설명해 봤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이제 김홍주 서울지방경찰청의 폭주수사 팀장이 있는데요. 이분은 폭주족을 잡는 분이죠. 근데 폭주족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폭주족들은 기름으로 달리지 않습니다. 예. 폭주족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연료로 삼아서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달리니까. 목숨을 연료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표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기름 넣고 쫓아가는 사람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김용주 팀장한테는 제가 그 댐프시 롤이라는 기술을 붙여줬거든요. 예. 댐프시 롤이 뭐냐면은 1920년대 미국의 복서 이제 잭 댐프시가 썼던 기술인데요. 예. 댐프시가 그 정치가 작고 체구가 왜소하지만은 빠르게 좌우로 들어가면서 훅을 연타를 치면서 상대를 때려 눕혔어요. 예. 그런 것처럼 김용주 폭주 팀장이 폭주족보다 안 좋은 차, 느린 예. 차, 그리고 뭐 나이는 더 많았지만은 빠르게 좌우로 들어가면서 폭주족을 잡는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댐프시로라는 기술을 붙여줬죠. 예. 뭐 외국에는 폭주족을 잡기 위해서 그물까지도 동원한다고 네. 하니까 참 우리도 폭주족이 문제죠. 특히 광복절날. 그렇죠. 예. 3.1절날 이럴 때 폭주족이 있지.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은 저랑 같이 이제 추격한 것도 제가 같이 차량에 탑승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분 하신 말씀이 내가 오래 살겠어요. 쟤네들이 오래 살겠어요. 쟤네들이 오래 살겠죠. 쟤네들도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지금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저렇게 하고 있지만은 예. 충분히 잡아서 안전하게 검거를 해서 갱생 계도를 하면은 다시 또 우리나라의 훌륭한 어떤 국민으로서 컬 수 있을 텐데 안전하게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말씀 하시는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정말 그 묵묵히 사회 일각에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그나마 이만큼 네. 그 지켜지고 있겠죠. 예, 오늘 인물 포커스 현재 YTN에서 김남훈의 10년 후 진행 중인 육창근 육체파 창조형 지식근로자 김남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YTN에서 프로그램 김남훈의 10년 후 이걸 진행을 하고 있군요. 예, 사진은 모바일 앱 예스와 트위터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예. 저 10년 후는요. 예. 예. 말씀하세요. 지난달로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습니다. 예. 제가 또 작가가 이게 이게 긴급적으로 폐지가 돼서 아직 잘 얘기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대해서 오늘 제가 나중에 부실을 지적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복도에 있는 YTN 사부에 보면은 김남훈의 10년 후가 앞으로 YTN의 10년을 책임진다라는 제가 쓴 컬럼이 아직 기고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입니다. 이 작가가 착각하기 딱 맞게 되어 있었군요. 예, 제가 딱 그런 타이밍이 왔습니다. 예. 이 프로레슬러 활동뿐 아니라 책도 쓰고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육체파 지식근로자. 지금은 이제 육체파 창조형 지식근로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 사실 처음에 육체파 지식노동자 별명은 누가 붙인 겁니까? 제가 직접 붙였습니다. 직접 붙인 겁니까? 별명은 남이 붙여줘야 되는데. 예, 근데 남이 붙여주는 별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부선 뭐 좀 이래가지고요. 경부선. 좀 처절한 것이니까. 그렇죠. 예. 좀 참신한 걸로 바꾸는 것이군요. 지금 하시는 일들 참 많은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는 레슬링, 하나는 방송활동 아닙니까? 해설까지. 레슬링과 방송 중 어떤 게 더 좋아요? 저는 둘 다 좋습니다. 방송이라는 것은 뭐 전원책 변호사님도 방송하고 계시지만은 이 마이크라는 그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청취자들과 어떻게 보면 기싸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싸움을 하는 거고 이 프로레슬링도 레슬러도 링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관객과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객의 허를 뛰어넘는 시청자의 허를 뛰어넘는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링이나 스튜디오나 똑같다고 보고요. 보니까 스튜디오도 사각형이네요. 예, 링처럼. 예. 또 약간 원형인 스튜디오도 다른 방송국에 있습니다. 예, 어떻든 이 삶은 곧 싸움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매사 자신과의 싸움 또 보이지 않는 상대방과의 싸움 싸우고 있다. 인생은 싸움이다. 그만큼 치열하게 산다고 봐야 되겠는데 아직 젊은 나이에 너무 치열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치열함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내가 꿈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그 장애물 난관이 있다는 거거든요. 꿈과 장애물은 1+1 패키지 상품으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있다면 당연히 장애물이 있겠고 그 원한 걸 위해서 싸우고 뛰어넘는 게 결국 저 자신을 위해서 가는 것이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프로레슬링 아무리 쇼적인 면도 있고 또 반대로 진지한 게임도 있는데 그래도 승패는 다 있잖아요. 지금까지 몇 승 몇 패 하셨어요? 악역을 맡았으니까 패가 더 많겠네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건 묻지 않겠습니다. 이 프로레슬링 되는 선수가 되려면 이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레슬링 선수는 상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관객과 싸우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상대 선수의 목숨을 지켜주면서 예. 기술은 걸더라도 치명적인 부상이 없게끔 목숨을 지켜주면서 관객과 싸우는 것이 바로 프로레슬링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상대를 때리고 던지고 꺾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본다면 그 공동체적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프로레슬링 그 선수들이 만약에 제대로 기술을 다 발휘해버리면 네. 링에서 사망사고 매일 일어나죠. 예, 그러면 이제 변호사분들이 바빠지시겠죠. 예, 매일 고소고발이 일어나죠. 많아질 테니까. 근데 참 묘한 것 같아요. 이 기술은 그런데 네. 묘하게 아슬아슬하게 전부 다 빠져나오고 또 네. 역전을 하고 네. 이 과거 김일 선수가 그것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어린아이들 많이 따라다니죠? 저는 악당이다 해서 나쁜 놈이라서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도 다 착한 역을 맡아야 좋은 것 아니에요? 네. 근데 다 착하면 구별이 안 되니까요. 저 같은 예. 존재가 있어야만 또 착한 역을 하시는 분들이 빛을 또 받고 그러니까 명함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앞에서 보니까 우리 김남은 씨는 정말 얼굴이 선하게 생기셨고 네. 얼굴에 악기라고는 전혀 없는데 네. 이렇게 악역을 많이 맡았으니까 예. 집에서 어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걱정 안 해요? 너무 악역 맡는다고?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걸 이제 포기를 하셔서 예. 예. 그런 겁니까? 네. 근데 예. 또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하는데 물론 이제 시합하다가 뭐 이가 부러진 적도 있고 그래요? 목 뒤에 신경을 다쳐가지고 하반신 마비로 한 반년 누워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반년이나 고생했어요. 예. 근데 예. 그럴 때는 좀 굉장히 미안해서 이제 시합 끝나고 이제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이거 하나도 안 아파 이거 다 쇼야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는 어머님도 아시죠. 하나도 안 아플 리는 없다는 걸 알지만은 그래 하나도 안 아픈 거 알아 하면서 이렇게 전화 끊으실 때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예. 그런데 또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또 해야 되겠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도 이 네. 레슬링을 포기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레슬링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대의 뭐랄까요. 어떤 치명적인 부상을 방지하면서 관객과 싸우면서 그 관객의 어떤 그 희노애락을 내가 리드하는 느낌? 예. 그 느낌이 굉장히 아주 뚜렷하죠. 내가 이 공간에서 정말 주인공이다. 예. 이 느낌이 아주 절대적이고요. 또 하나 제가 정말 동경했던 그런 WWF 프로레슬링 선수들처럼 예. 링에 싸울 수 있다는 거는 큰 영광이죠. 네. 정말 프로레슬링 매력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프로레슬링 인기가 과거 우리 국내 레슬링처럼은 전혀 아니고 네. 예, 정말 못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K1이나 UFC 같은 이중 격투기 나는 이게 이중 격투기는 너무 살벌한 것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이 경기들 인기가 늘어나면서 프로레슬링은 점점 더 위축되는 것 같은데 네.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깝긴 합니다만 또 그게 경쟁이잖아요. 예. 예, 어떤 스포츠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경쟁을 하면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예, 거기에선 또 저 같은 그 소속된 레슬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더 분발을 해야겠죠. 네. 예, 지금 1년에 몇 차례 정도 링에 오릅니까? 국내에는 거의 좀 시합이 없어가지고 주로 외국에 많이 나가고요. 예, 외국에서는 몇 차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프로레슬링 레슬러 숫자가 30명이 안 된. 얼마 안 되는군요. 예. 근데 지리산에 있는 야생 가슴 반달곰이 30마리래요. 그러니까 그 지리산에 있는 야생 가슴 반달곰보다 더 적은 숫자가 레슬러인 거죠. 어떻게 또 반달곰에 예. 딱 그렇게. 예. 또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보다 더 희귀한 존재가 바로 접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매사 숫자로 따지고 정말 전투적입니다. 예. 네. 그런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링에 한번 오르면 얼마 받습니까? 그거는, 예. 제가 그 세무서 직원 아니니까 안심하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다른 분은 수입까지 같이 공개되는 게 돼버려서 그렇습니까? 제가 좀 하고요. 그럼 좋습니다. 악역이라서 좀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까? 예. 근데 제가 지금 전원책 변호사님을 보니까 방금 떠오른 기술이 있습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님은 제가 보기엔 브라질리안 킥 같습니다. 브라질리안 킥이 뭐냐면요. 극진가라데의 그 최강 제자였던 예. 프란시스코 필리오. 예. 극진의 괴물이라 불렸던 챔피언이 쓰는 기술인데요. 그 하이킥처럼 밑에서 위로 올랐다가 한번 위에서 살짝 멈춘 상태에서 예각으로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사각에서 사각으로 들어오니까 못 피하거든요. 예, 그런 기술을 쓰는데 전원책 변호사님의 어떤 지금 질문 패턴을 보니까 브라질리안 킥이다. 갑자기 올라갔다 사각에서 떨어지니까 저 방어를 못 하겠네요. 예. 예. 제가 메시지 한 두세 개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4070님.
경기 언제 보여질 수 있나요? 언제 있습니까? 일단 제가 잡히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예, 6021님 강의 듣고 팬된 사람입니다. 너무 좋아요. 네. 예, 이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또 UFC 격투기 해설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1년에 해설을 몇 차례 정도 합니까? 요즘은 격투기 말고 프로레슬링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레슬링 해설은 뭐 월에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외국 거다 보니까요. 예. 많이 되어가 있죠. 6316님 당장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휴링님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휴링님 제 젊은 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네. 예, 김남훈 씨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신 분이네요. 예, 이제 그 질문 하나 정도 더 드리고 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이 개그맨 윤영빈 씨도 다음달 UFC 데뷔전을 갖게 되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그 여성 격투기 선수인 임수정 양이 일본의 한 예능 방송에서 우롱을 당했다. 그래서 그걸 복수를 하려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매스컴 플레이 하는 거는 충분히 이제 흥행을 위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그 격투기라는 건 사실 그런데 상대에게 어떤 뭐 응징을 가거나 복수라는 게 메인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격투기입니다. 예. 그런 어떤 격투기의 원점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마지막 질문 드리죠. 네. 예, 김남훈 씨에게 레슬링이란 뭡니까? 네. 레슬링이에요? 저에게 레슬링이란 미래다. 미래다. 네, 미래다. 근데 너무나 눈이 부셔서 보이지 않는 미래다. 눈이 부셔서 보이지 않는 미래다. 네.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처절한 답변 같습니다. 예, 오늘 출연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프로레슬링 겸 방송인 김남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2월 12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촌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그니까 피자 앤 모어 피자 핫. 예, 오늘 또 좀 씁쓸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가족이란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듯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들 내외 손자 손녀까지 오손도손 함께 사는 집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귀하죠. 반면 부부만 사는 가구,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대폭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부부만 사는 가구가 1980년 불과 10만 가구였는데 2010년에 40만 가구로 늘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8만 가구였는데 무려 85만 가구로 늘었군요. 그러니까 전체 350만 가구 중에서 3분의 1이 1인 가구거나 부부만 사는 가구인 겁니다. 게다가 한부모 가구도 10%인 35만 가구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청소년 가출입니다. 최초 가출 연령이 13살 정도인데요. 청소년들이 생애 가출 경험이 무려 10.2%라고 하는군요. 지난 1년간 가출 경험도 3.6%가 됩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슬픈 시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월요일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